안녕하세요. 평생 앞치마 하나 두르고 살아온 60대 여자입니다. 제 손으로 일군 식당, 제 손으로 키운 딸, 그리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믿었던 사람, 그 모든 게 한순간 뒤흔들렸던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27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한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테이블 4개짜리 허름한 가게였어요. 남편은 홀을 보고 저는 주방을 맡았죠. 그렇게 둘이 맞붙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어요. 남편이 웃으면 저도 덩달아 웃으며 일했죠. 저녁 장사가 끝나고 둘이 나란히 앉아 식은 밥을 먹으면서 오늘 손님이 몇 명이었네, 뭐가 잘 나갔네 얘기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별거 없어도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여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뭐? 일단 누워봐. 119 부를까 여보?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되겠지. 괜찮다던 사람이 그날 저녁 병원에서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울 시간도 없었죠. 어린 딸이 있었고 식당 임대료는 매달 나갔고 저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딸이 지쳐 잠들고 나서 주방에 혼자 앉아 처음으로 실컷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눈물을 닦고 생각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이 식당이 우리 둘의 밥줄이니까. 그렇게 혼자서 30년을 버텼네요. 테이블 4개짜리 식당은 어느새 홀만 22개짜리 제법 크다고 할 수 있는 식당이 되었죠. 쉬운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주방에 들어갔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앞치마를 둘렀어요. 그게 저한테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이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35이 됐습니다. 딸 이름은 수정이에요. 참 야무진 아이였죠. 엄마 혼자 식당 하는 거 보면서 컸으니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겠죠. 어릴 때부터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알아서 척척 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숙제하고 바쁜 날엔 물컵이라도 나르겠다며 앞치마를 두르던 꼬마가 어느새 훌쩍 커서 대학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저는 그런 딸이 마냥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늘 마음이 쓰였어요. 또래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하는데 우리 수정이는 연애 한번 변변히 못하는 것 같아서요. 엄마, 난 아직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좀 눈이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게 아니고 너가 집 밖을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야 생기지. 알았어. 엄마는 맨날 그 얘기야. 그러던 수정이가 35 되던 해 봄 처음으로 남자를 데려오더군요. 이름은 정민, 나이는 38. 직업은 내과 의사였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단정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싹싹했죠. 정민이는 첫눈에 나쁜 구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앉아서 함께 오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생각이 깊은 청년이었죠. 어머님, 식당 혼자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넘었죠 뭐. 정말요? 그 세월 동안 혼자 꾸려오신 거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니긴 했죠. 근데 하다 보면 또 하게 되더라고. 어머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저도 아버지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서 절 키우셨거든요. 그래서인지 혼자서 뭔가를 꾸려나가는 분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짠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보내온 세월, 그 외로움을 딱 건드리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민이는 꽤 자주 얼굴을 비쳤어요. 수정이랑 같이 올 때도 있었고 혼자 잠깐 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쁜 의사가 시간을 내서 오는 게 고맙기도 했고 올 때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살갑게 대했고요. 저한테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쉬셔야 해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에이, 나야 뭐 괜찮지. 무릎 오래 안 좋으신 거 수정이한테 들었어요. 제가 아는 정형외과 원장님이 있는데 한번 봐드릴게요. 연락해드릴까요? 아유, 그런 것까지?
당연하죠.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수정이도 마음이 편하고 저도 마음이 편하죠. 실제로 그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줬고 덕분에 제가 꽤 오래 고생하던 무릎을 제대로 치료받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민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추석 전날에는 수정이랑 같이 식당에 와서 앞치마를 달라고 하더군요. 홀서빙을 돕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손사래를 쳤는데도 막무가내로 수정이 옆에 서서 그릇을 날랐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묵묵히 움직이더라고요. 장사가 끝나고 셋이 구석에 앉아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 정민이가 발이 아프다며 웃더라고요. 어머님, 하루 종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전 반나절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제 알겠어요. 식당 일이 보기랑 다르게 힘들지. 정말이요. 어머님 참 대단하세요. 그나저나 오늘 여기서 같이 밥 먹으니까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웃었죠. 그날 참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 얘기도 꺼냈는데 정민이가 조용히 잘 들어줬어요. 억지로 저를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요즘 참 드물거든요. 그렇게 정민이는 서서히 우리 식구처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식당 직원들도 정민이가 오면 반겼고 저도 정민이가 오면 괜히 마음이 좋았죠. 수정이가 정민이랑 있으면서 웃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그게 제일 컸습니다. 딸이 웃는 거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장사가 한창 바쁠 때 정민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냄새가 배어있는 흰 가운, 차림 그대로였죠. 병원에서 바로 온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잠깐 들렀어요. 요즘 어머님 좀 피곤하시다고 수정이한테 들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홍삼 세트였어요. 제법 좋은 거였는데 포장도 단정하게 잘 돼 있더군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왔어? 안 그래도 되는데. 어머님이 건강하셔야죠. 챙겨 드세요. 밥이라도 먹고 가요. 지금 한창 바쁘긴 한데 잠깐 앉아 있어. 아, 저 오늘 오후 진료가 있어서요. 빨리 가봐야 해요. 수정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그렇게 정민이는 홍삼을 놓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들른 게 고마웠죠. 저는 홍삼을 주방 한쪽에 놓으면서 수정이는 참 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이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쯤 홀 한쪽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밥을 드시던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0년이 넘은 단골이었어요. 박선영 씨라고 한 달에 2~3번씩은 꼭 오시는 분이었는데 항상 혼자 오셔서 조용히 드시고 가시는 분이었거든요. 특별히 말이 많은 분도 아니었고 불편한 게 있어도 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를 부른다는 게 좀 이상했죠. 가까이 가서 보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밥은 아직 반도 못 드신 것 같은데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올려다보는 표정이 많이 안 좋더군요. 사장님, 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음식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여기 왔다 가신 젊은 남성분이요. 아, 네. 그분이랑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저는 잠깐 의아했어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나 싶었거든요. 곧 사위 될 사람이에요. 저희 딸 남자친구인데 바빠서 잠깐만 들렀다 간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영 씨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입술을 꼭 다물더라고요. 잠깐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저를 다시 쳐다봤어요. 사장님, 제 말을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분한테 진료를 받았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뭔가 길게 들어야 할 얘기 같았거든요. 2년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복통이 심하다고 하셔서 그 병원 내과를 찾아갔거든요. 저분이 직접 진료를 보셨고요.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그 뒤로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있죠?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선영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글쎄, 약이 잘못됐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맞지 않는 약이었는데 그게 어머니 신장에 무리를 줬대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목소리가 더 잘게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약 때문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당연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원래 기저합병증이 있었고 그게 악화가 된 거지 처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무과에 얘기하고 원장한테 면담 요청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 매번 담당자가 없다느니 검토 중이라느니 말만 하고 제대로 된 답변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제가 가면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선영 씨는 잠깐 손을 맞잡으며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손으로 피켓 하나 들고 어머니 사진을 들고 서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 경찰을 불렀더라고요. 불법 시위라고. 저 혼자 조용히 서 있던 건데 경찰이 와서 저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한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된다 싶어서요. 어머니한테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적었죠. 그랬더니 며칠 후에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요.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는데 거기엔 글을 내리지 않으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도 이러는데 소송까지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결국 글을 내렸습니다. 그게 너무 분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저는 병원 앞에서 쫓겨나고 글도 내리고 근데 저 사람은 지금도 그 병원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있어요. 진료 보고 처방하고 웃으면서.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밥을 드시던 할머니 한 분이 거드셨어요. 저희 대화가 들렸나 봐요. 맞아요, 사장님.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야. 나는 그래서 거기 병원 절대 안 가잖아. 장기가 떨어져 나가도 거긴 안 가. 할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말,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선영 씨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괜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냥 지나치면 제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어요. 결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셔도 어쩔 순 없지만 저는 그냥 드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박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표정을 모를 리 없거든요. 그 떨리는 목소리, 손에 힘을 주며 참아내던 그 눈빛, 그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로. 식당 일을 마치고 저는 바로 수정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정아, 오늘 엄마 식당에 정민이 왔다 갔잖아. 나도 들었어. 홍삼 갖다 줬다며? 근데 있잖아. 오늘 단골 손님한테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수정아, 이건 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전화로 하기가 좀 그렇다. 집에 올 수 있어? 수정이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 느꼈는지 금방 오더라고요. 저는 박선영 씨한테 들은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수정이는 중간중간 표정이 굳어가면서 계속 듣더군요. 그러다 제가 말을 다 마치고 나서 한참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아주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닐까? 수정아. 엄마, 나 그 사람이랑 그래도 만난 지 1년이나 됐잖아.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안 보였어. 그리고 의사들 억울한 케이스도 많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가족들이 화가 나서. 수정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근데 그분 눈빛이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은 아니었어.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엄마가 10년 넘게 봐온 분이야.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정민이보단 오래 본 사이라고. 엄마가 그분을 모를 것 같아? 수정이는 입술을 깨물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럼 내가 정민이한테 직접 물어볼게. 잠깐. 왜? 물어보지 마. 일단 데려와. 엄마가 직접 물어볼게. 수정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서 정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나 지금 엄마 집이야. 어머니가 저녁 같이 드시자고 하시는데 시간 괜찮아? 그렇게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민이가 오기까지 몇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주방을 오가다가 멈추고 창밖을 보다가 또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게 봐온 사람일수록 나쁜 면이 드러났을 때 선뜻 믿어지지 않는 거요. 그래도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걸. 저녁이 됐고 정민이가 왔어요.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연락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녁 뭐 드실까요? 앉아요, 정민 씨.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는지 정민이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어요. 소파에 앉으면서 저와 수정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바로 정민이한테 물었습니다.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민 씨, 2년 전에 박순자 할머니 진료한 거 기억해요? 약 잘못 처방해서 신장에 문제 생긴 케이스. 정민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정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더군요. 그럼요, 기억합니다. 그 순간 수정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오빠. 정민이는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환자분이 원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처방을 했는데 그분한테 하필이면 기저합병증이 있었어요. 그게 약이랑 맞물려서 상태가 악화된 거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정기검진에서는 매번 건강하셨대요. 신장에 이선소견도 없었다고 하던데 그 말을 하자 정민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건 어디서 들으신 얘기예요? 박선영 씨한테요. 그 할머니 따님. 정민이는 잠깐 입술을 달썩이더니 등을 소파에 기댔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뭘 듣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잘못은 없습니다. 의료라는 게 100%를 보장할 수 없어요. 저도 그 환자분한테 최선을 다했다고요. 말투가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정민이랑 완전히 달랐죠. 싸가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는 그 태도에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옆에 앉아있던 수정이 표정도 굳었더라고요. 수정이도 그 말투에서 뭔가를 느낀 게 분명했어요. 제가 알기로 수정이가 정민이한테서 그런 말투를 들은 게 처음일 거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짧게 말하고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얘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를 돌려보내고 수정이랑 단둘이 앉았어요. 수정아, 어떻게 생각해? 엄마,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래. 저렇게 말한 적 없었어. 한 번도. 근데 오늘 저 표정이랑 말투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수정이는 잠깐 멍하니 앉아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찝찝해. 그래, 엄마도 그래. 저는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요. 오래된 교회라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소식도 많이 오가는 곳이에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아는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그 병원 이름을 대면서 혹시 들어보셨냐고. 처음에 물어본 두 사람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분이 눈썹을 찡그리면서 물으셨죠. 아, 그 사거리 쪽 병원이요? 혹시 몇 년 전에 환자 사망 사건이 있었던 그 병원 아니에요? 네. 나 거기 잘 아는데 우리 아는 분 친척이 거기서 약 잘못 받아서 크게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내과 의사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들었어. 나는 거기 처음부터 안 다녔는데 아는 사람이 진료받다가 불쾌했다고 하더라고. 환자 말을 전혀 안 듣는다고요. 그 뒤로도 교회를 오가며 여러 명한테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아니어도 들어봤다는 분들이 꽤 됐어요. 동네에서 한번 소문이 난 일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걸 그때 다시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수정이한테 전화했죠. 수정아,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알아봤어. 어떻게 됐어?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는 사람도 꽤 있었어. 이건 사실이야. 수정아, 엄마 확신한다. 수정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수정아, 파혼해. 그 말을 꺼내는 게 쉽진 않았어요. 딸이 1년 넘게 만나온 사람이고 처음으로 결혼 준비까지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어머니잖아요.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도 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면 말려야 하는 게 엄마죠. 엄마, 사실 나도 그날 오빠 태도에서 좀 실망했었어.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평소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쎄했어. 그래. 엄마 말이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말 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수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수정이는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정민이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혼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수정이가 자기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수정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는 정민이를 만나서 파혼 얘기를 꺼냈대요. 담담하게 이유를 말하고 이 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정민이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황당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남의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수정이가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민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수정이 팔을 잡아당겼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손이 올라왔다고요. 수정이한테 전화가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축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수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맞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야, 지금? 집이야. 엄마가 지금 갈게. 저는 직원분에게 식당을 맡기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수정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정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팔목 부분이 뻘겋게 되어 있었어요. 뺨도 부어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수정아. 수정이가 저를 보더니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수정이를 안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당장 신고할게.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가 맞은 부위를 사진을 꼼꼼하게 찍었어요. 팔목, 뺨, 팔 안쪽, 멍이 들기 시작한 곳까지 다 찍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수정이는 처음엔 신고가 너무 큰일 같다고 했는데 저는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맞은 게 처음이라도 한 번 넘어가면 두 번이 되는 거라고.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수정이는 진술서를 썼습니다.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리고 저는 박선영 씨한테 연락했어요. 선영 씨, 저예요. 식당. 아,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딸 파혼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딸이 그 남자한테 맞았어요. 폭력을 썼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박선영 씨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세상에. 저 이제 그냥 있을 생각 없어요. 선혁씨, 우리 같이 이 얘기 퍼뜨립시다. 병원을 상대로 승소할 수 없다면,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영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죠. 사장님, 저 근데 또 고소당할까봐 솔직히 무서워요. 아니요, 인터넷에 올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가 남지 않도록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겪은 일, 사실 그대로. 그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선영씨가 천천히 말하더군요. 저도 할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식당에 오는 단골 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희 딸이 의사랑 파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뭔지. 병원 이름도 말했고 의사 이름도 다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도 신신당부했고요. 말을 할 때마다 제 입이 쓰렸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수정이도 직장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니까 더 생생하게 전달이 됐겠죠. 데이트 폭력 부분은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선영 씨는 본인 주변 지인들한테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번은 고소 협박에 눌려서 침묵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교회에도 얘기했습니다. 아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했죠. 이 동네에서 저한테 연이 닿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전했을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유 있는 소문은요. 정민이가 다니던 내과가 한산해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오더군요. 환자들이 줄었고 원래 오던 분들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한테 문자가 왔대요. 정민이한테서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요즘 병원에서 눈치 엄청 받아. 너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수정이는 답장을 보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가 있으면 신고해. 그 후 정민이한테서는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식이 그 병원 대표원장 귀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환자가 줄고 병원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된다는 게 병원 입장에선 당연히 내부 조사가 들어갔겠죠. 거기다 수정이 폭행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 정민이는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게 너무 심해지니까 아예 떠난 거겠죠.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선영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영 씨, 들었어요? 네, 사장님, 들었어요. 휴, 정말 어쩌다 그런 사람이 이 동네에 있었을까요? 선영 씨 마음은 좀 괜찮아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쓴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사장님. 그래도 어머니한테 조금은 덜 미안한 것 같아요. 저도 마냥 가만히 있진 않았다고, 반격했다고, 그게 좀 위로가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 있었죠. 우리 수정이는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맞은 것도 그렇고, 1년 넘게 믿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밥을 잘 못 먹길래 제가 매일 반찬을 싸들고 수정이 집에 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두고 오면 조금은 먹었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수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자다가 깼어. 왜, 악몽 꿨어? 아니, 그냥 생각이 많아서. 엄마, 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 알면서도 자꾸 처음에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이상하지?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게 다 가짜였을까? 수정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지. 누군가한테 잘해주면서 뒤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 잘해주는 게 진심이어도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수정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 말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 그래? 내가 잘못 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같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 뒤로 수정이는 많이 나아졌어요. 어느 날 같이 밥을 먹다가 처음으로 회사 얘기를 신나게 하더라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숟가락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예전의 수정이로 돌아왔구나. 이겨냈구나. 남편 기일에 맞춰 수정이랑 같이 산소에 갔습니다. 한참 앉아있다가 수정이가 아빠 묘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서 숨죽여 울었어요. 딸이 그동안 겪은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식당을 합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꾸준히 오시고요. 저는 딸에게 말하죠. 결혼은 너 하고 싶을 때 하라고. 누군가를 절대 급하게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정민이가 저한테 잘할 때 저는 그게 진심이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죠. 그 바라는 마음이 의심을 잠깐 덮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믿고 싶다는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진 않는지 가끔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이 전부가 아니죠. 세상에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선영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병원은 끄떡이 없었고 억울함을 알리려다 오히려 고소 협박까지 받았죠. 하지만 저는 법적 테두리 바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세 번째로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요. 정민이가 병원에서 잘리고 이사까지 간 게 저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스스로 쌓아온 행동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는 사람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선영 씨의 그 용기 있는 걸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아직 사람을 믿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힘겹게 이겨내신 사연자분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